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 후속 협상이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대한변협 회장의 뒷조사까지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세우는 데 부정적이던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의 재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론 내면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1000건 가까운 병역법 위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검찰 역시 현재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멈추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제7호 태풍 토라비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다음 달 2일 오후쯤 목포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됩니다. 장마 전선에도 영향을 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인터뷰했던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모 씨가 술 접대 강요와 압박을 받고 있던 장 씨의 당시 상황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술 접대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윤 씨에게 넌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말을 장 씨가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병원 앞에서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해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실제 평양에 가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들이 처음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가진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어떻게 신고하고 검증할 건지, 또 체제 보장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심도 있게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이 수일 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기 위해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 성사된다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입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을 위해 핵 확산 전문가 등이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실무진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n interagency effort. We have proliferation experts, our Korea and Asia experts, because this is not just a U.S.-North Korea issue at the end of the day. So DOE, DOD.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신고와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일정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이 외교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가 방북에 앞서 중국과 안보리 제재 문제 등을 협의했을 거란 관측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맞춰서 한국전 미군의 유해 송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된 사항이었죠. 이를 위해 북으로 나무 상자를 보낸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아직 판문점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선 미군 유해 송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희생자 유해를 가져오는 명분으로 3차 방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차 방북 당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극적으로 데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 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즈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꾸준히 반복해왔지만 이번에는 전격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가 지난 23일 판문점에 보낸 나무로 된 유해 운송함 100여 개는 엿새째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북한이 유해를 판문점으로 가져와 운송함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첫 번째 후속 조치인 미군 유해 송환이 완료되면 비핵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갖고 후속 협상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전달받았습니다. 두 장관은 현 시점이 비핵화 추진 과정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청년 기간지 조선신보가 모처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앞으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동시 행동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조선신보가 조선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대외 정책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대신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행동 대 행동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한미가 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호응한 만큼 이제 북미가 다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새로운 단계를 어느 쪽이 먼저 선보이냐를 놓고선 북미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대1로 이미 비겼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고, 미국은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했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지면 북한은 핵시설 신고 등의 조치는 대북 제재 완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협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하창우 당시 변협 회장이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또 재산은 얼마인지 이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 타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하창우 전 변호사협회 회장은 2015년 1월 취임할 때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과 8월에 변협, 특히 하 전 회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입 내역부터 재산 현황까지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등록된 부동산 내역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정보를 활용해 타격을 가하겠다는 문장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 수집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하 전 회장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이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도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을 재판 중인 일선 법원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검찰도 앞으로 병역 거부자들이 새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이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9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처벌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과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처리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선 대검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오늘부터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내년 12월 말 전에 대체 복무제가 생기기 전까진 기존처럼 거부자들을 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병역 거부자들을 기소해 진행 중에 있는
966건의 재판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검토키로 했습니다. 법원 역시 대법원에서 8월에 병역 거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라 기존에 배당된 재판들의 진행을 일단 중지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공개 변론에 이어 선고가 나면 지방법원의 판결들도 그에 따라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선고 소식을 들은 뒤 병역 거부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병역 거부로 감옥에 가고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포기했던 이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서효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병역 거부자의 삶을 그린 독립영화입니다. 주인공 선재는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먹고 사는 것조차 위태로워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뽑지도 않았어, 임마. 현실과 영화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법정 구속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산도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기중품들 같은 것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어머님이 성당에서 묵상 글 같은 거 쓰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 적혀 있는 거 봤을 때 이제 너무 힘드셨다고. 헌재 선고 직후 이들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본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 사실 그렇게 되면 막 기쁘기보다는 다리에 힘이 풀려요. 아유, 됐구나. 빼앗겼던 선물을 되돌려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들은 1년에 1000여 명이 감옥에 가던 상황이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 어떤 필요한 안전 영역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역 거부에 반감을 가진 시민들과 서로 이해를 넓혀가고 싶다는 것도 이들의 남은 바람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대체 복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일단 그러면은 예상되는 부분 문제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기초 군사 훈련 여부, 그리고 대체 복무자들을 합숙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세 개 다 쉽지 않은 문제 같아 보이는데 이른바 어쨌든 3대 쟁점인 거군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초군사훈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현역 입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련소에 가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군사훈련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인 이유 등을 인해서 총을 드는 것을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대체 복무는 하지만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라는 것은 헌재의 그런 결정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 대신 대체 복무에 필요한 훈련,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가 재난구호,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식의 훈련이 기초군사훈련 대신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초군사훈련만큼 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이 대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군대와 마찬가지로 합숙을 하느냐 아니면 출퇴근을 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입대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낯선 사람들과 불편한 곳에서 처음 보는 곳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신병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군사훈련보다 이제 내무 생활이 훨씬 더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숙을 하게 되면 외출을 못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집밥도 못 먹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하면 이게 전부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은 지나친 특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철희 의원 등이 낸 그 대체복무 법안 이렇게 보면 합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또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 지원자가 정말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정반대로 양심을 속인 병역 기피자인지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치화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의 대책을 좀 물어보니까 고위 관계자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 자, 그렇다면 대체복무를 어쩌면 더 힘들게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체복무 인원이 현역보다 복무 기간을 길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대체복무 자체도 군 생활에 비해서 너무 편하지 않게 짜여질 전망입니다. 또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해서 대체복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게 짜여져서 이것이 처벌이나 다름없는 대체복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에 적절한 업무, 적절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수렴과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입법까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겠군요.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가 한창인데 태풍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보이는데 이 태풍이 장마 전선을 만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비와 함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발생한 제7호 태풍 뿌라삐루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중심 기압 998헥토파스칼로 아직은 강도가 약하고 크기도 작습니다. 하지만 예상 진로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태풍의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다음 달 2일쯤엔 목포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장마 전선은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2일쯤엔 중부지방까지 올라올 전망인데 태풍이 여기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모레부터 전국에 200mm, 남해안과 제주도엔 최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보다 좀 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태풍이 방향을 서쪽으로 트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한반도가 위험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2010년 곰파스가 비슷한 경로를 지나갔습니다. 소형 태풍이었음에도 6명이 숨지고 1,3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아직은 높지 않아 뿌라삐룬이 북상하다 소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인 윤모 씨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윤 씨는 술 접대 강요로 압박받던 장 씨의 상황을 취재진에게 추가로 밝혔습니다. 윤 씨가 장 씨에게 접대가 힘들다고 하자 장 씨는 발톱의 때만큼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2008년 6월 고 장자연 씨와 동료 신인 배우 윤모 씨는 소속사 대표 지시로 회사 대주주인 고모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어깨 동무하시고 춤 추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소름 끼치고 싫었어서 역겹다 들었고 뭐 지금 막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장 씨에게 술 접대 고충을 토로하자 장 씨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애기야 너는 진짜 발톱에 때만큼도 지금 모르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딱 그 당일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고. 이후에도 수시로 술 접대를 강요받았던 장 씨는 윤 씨에게 소속사를 떠나고 싶다는 심정도 밝혔습니다. 언니랑 같이 화장실 둘밖에 없었어요. 언니가 회사 나갔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나왔냐. 뭐 나도 나가고 싶은데. 장 씨가 접대 자리에 오라는 소속사 대표 지시를 거절한 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언니가 모든 경비를 다 부담했으니까 심리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윤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장 씨에 대한 성추행을 진술한 뒤에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방 안에서 조 씨와 같이 대면을 하고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씨가 처음에는 가해자로 다른 언론인을 지목하다가 나중에 조선일보 출신 조모 씨로 바꿨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 경찰은 윤 씨에게 조 씨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조 씨 사진을 본 뒤에는 일관되게 가해자로 조 씨를 지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번엔 대형 약국을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진 계열인 인하대병원 근처의 약국을 다른 약사 이름으로 20년 가까이 운영했고 여기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에 대해 500억 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엔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인근의 대형 약국 경영에 관여하고 1,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검찰은 약사 면허가 없는 조 회장이 다른 약사 이름으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과 건물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정석기업이라는 그 회사에 거기서 새들어서 한 겁니다. 새들어서 해서 약국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단지 약국이 저희 건물에 임대돼 있는 것만 2000년 정도 됐으니까 18년 됐어요. 한진그룹 역시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은 어제부터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15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세 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성실히 조사해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조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진에어가 여객기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운항한 의혹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국토부가 이를 확인하고 진에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60억을 부과했습니다. 무리한 운항을 강요한 걸로 지목된 전 대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괌에 도착한 진에어 여객기의 왼쪽 엔진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대체 항공기가 투입될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여객기는 276명을 태우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당시 진에어가 심각한 결함을 감추고 무리하게 운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회사 측은 규정대로 점검하고 비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진에어가 결함과 관련 없는 곳을 정비한 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운항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까지 최대 기록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에 부과한 28억 원입니다. 또 권영민 전 대표에 대해선 당시 문제를 국토부에 축소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오늘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등기사를 지낸 사실이 밝혀지면서입니다. 국토부는 청문 절차 등을 더 거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다가 타이어 축 파손으로 유도로에 멈췄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여객기엔 승객 319명과 승무원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이 1시간 반을 비행기 안에 갇혔고 후속편도 출발이 6시간 넘게 늦어졌습니다. 특별검사팀이 어제 드루킹 김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경수 당선인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에 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외에도 드루킹과 연결된 변호사 2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를 부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의 관련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으로 클릭수를 늘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에 대해 김 당선인이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씨를 비롯한 인터넷 카페의 주요 회원 4명이 김 당선인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았다는 내용이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은 이미 경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메신저 등 자료 외에도 어제 추가로 입건한 변호사 2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김 당선인이나 댓글 조작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김 당선인의 전직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선 해당 수사를 맡아온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문모 경위가 특검팀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73년 만에 용산을 떠나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 평택 신청사에서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용산기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인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반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입니다. 약 4만 명이 생활할 공간인데 학교와 종교시설, 수영장까지 갖췄습니다. And this headquarters building, within the headquarters complex that surrounds it, represents the significant investment in the long-term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기지를 둘러본 뒤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올해 연말까지 용산기지를 완전히 떠나 평택기지로 옮깁니다. 다만 한미연합사령부는 평택기지 대신 국방부 부지로 들어갑니다. 73년 만에 주한미군이 떠난 자리엔 생태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내 땅 밑으로 스며든 각종 독성 물질이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평택기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으로 약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비용을 주한미군이 다 지불을 하고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8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최고 670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9%,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10%의 지지율을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정의당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데 정작 집안 싸움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서로를 향해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 개파 표식을 달고 다녀라,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취재진에게 집안 싸움 보도 자제를 요청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아픔은 다 있는 것인데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당의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지만 어디에나 있는 갈등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심각합니다. 당장 의원총회에선 김 대행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며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겁니다. 내부에서도 계파 갈등에 지쳤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빠찌를 다세요, 아예. 친박 빠찌, 비박 빠찌. 그래 우리도 이거 저긴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는 사이 당 지지율은 10%까지 추락했습니다. 소수 정당인 정의당과 1%포인트 차이로 지방선거에 참패한 뒤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자 당원 모임인 비상대책행동본부는 집회를 열어 현직 의원 전원의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2004년 탄핵 역풍 때 30명 가까이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당이 활로를 찾았던 걸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현재까지 4명뿐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눠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집권여당 대표로 2020년 총선의 공천권까지 갖게 됩니다. 도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8월 25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눠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갖습니다. 여느 때보다 힘이 강해진 당대표에 도전한 인사들이 벌써 10명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단 관심사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 여부입니다. 현직 장관이 당대표에 도전할 경우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당 내에선 견제구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재인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표, 최재성, 전해철 의원 등은 최근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단일화에 소극적이라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은 기존의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맡던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5명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이 없을 경우 마지막 순위 남성 대신 여성 후보를 당선시키기로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고도 했습니다.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500여 명이 일제히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이들을 받아들일지 논란이 되고 있죠. 오늘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민 심판원을 새로 만들어 공정하고 빠르게 난민 여부를 가리겠다는 건데 심판원이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난민 심판원을 세워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난민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500여 명이 대거 난민 신청을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면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인정이 안 되면 난민위원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가로 3심에 걸친 행정소송까지 총 5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난민 심판원이 생기면 이런 절차가 3, 4단계 정도로 줄어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또 난민 심사관을 늘리고 신청자의 출신 국가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담팀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기 위해선 법원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난민법 개정 등의 절차도 뒤따라야 해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마친 축구 대표팀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독일전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선물이었죠. 네. 우리 대표팀을 맞이하러 인천공항에는 많은 축구 팬들이 몰려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선수들에게 달걀을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선수들은 월드컵 16강에 들지 못해도 환호가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귀국길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환영 행사 도중 느닷없이 레드카펫 위로 떨어진 달걀. 손흥민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때도 달걀이 날아왔습니다. 선수단을 향해 여러 개의 쿠션도 날아들자 지켜보던 팬들이 이를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져 선수들도 당황했습니다. 손흥민은 활짝 웃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6월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제가 월드컵 가기 전에 했던 말을 못 지켜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스웨덴, 멕시코에 잇따라 패하며 비난으로 시작한 우리의 월드컵. 대표팀은 세계 1위 독일을 꺾어 16강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기적이란 결과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낸 선수들의 열정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대회 내내 선수들을 향한 도를 넘어선 비난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독일전이 끝나고선 선수들은 힘겨운 월드컵의 과정을 돌아보며 라커룸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끝내고 돌아올 땐 엿세례를 받기까지 했는데 이번 귀국길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전 승리로 우리 축구의 문제가 가려질 순 없고 그에 따른 대표팀,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의 화살이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향하는 걸 두곤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오늘 귀국한 대표팀 선수들은 곧바로 해산했고 휴식을 취한 뒤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갑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일본 축구가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수가 아니라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막판에 지고 있었는데 무려 10분을 공을 돌리며 시간만 끌었기 때문입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폴란드에 패하고도 일본은 환호했습니다. 8년 만에 월드컵 16강.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 팬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Bad game. But I wanna cry. 영국 언론 BBC는 이 경기가 말도 안 되는 웃음거리를 만들며 월드컵에 5점을 남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0대1로 지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지 않은 걸 지적한 겁니다. 경기 막판 일본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콜롬비아가 세네갈에 1대0으로 앞서 있었고 그렇게 경기가 끝나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감독은 16강을 위해 더 이상 뛰지 않았다고 말했고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도 축구의 룰 안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일본은 세네갈과 모든 기록이 같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경고나 퇴장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페어플레이 점수로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폴란드전에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아 싸늘한 야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정부가 4대강의 숨은 일부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연 곳과 열지 않은 곳의 강물을 비교해봤더니 수질차가 확연했습니다. 금강 상류와 미호천에선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가 처음 관찰됐습니다. 수문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결정을 미뤘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수문을 전부 연 금강의 세종보입니다. 눈앞 자갈에 낀 이끼가 선명히 보입니다. 수문을 열기 전 작년 이맘때 탁했던 수질과는 딴판입니다. 실제 세종보 조류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4mg이던 게 16.2mg으로 4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금강의 공주보 조류 농도도 43mg에서 25.9mg으로 내려갔고 백제보나 낙동강 합천 창년보도 비슷합니다. 모두 수문을 50% 이상 연 곳들입니다. 유속이 빨라졌고 모래톱도 회복돼 재자연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수문을 50% 미만으로 연 곳들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영산강 죽산보,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수문을 연 후 수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수문을 열려면 확실히 열어야 된다는 증거고요. 효과가 미흡한 곳은 더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결과라면 이제 4대강 보철거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문을 일부 열면서 1년간 지켜본 뒤 철거나 완전 개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단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대안을 만들고 이 결정은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미뤄졌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던 당국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올해 말 입시 땐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여정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율형 사립고의 모집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바꿨습니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한 겁니다.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걸 막아 일반고로 전환하는 걸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장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반발했습니다. 올 2월 이 조항을 무효화해달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일단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복 지원을 막아둔 부분의 효력을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늘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인기 학교에 배정될 걸 우려해 자사고 입시를 포기했던 학생들은 다시 자사고 준비를 시작해도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 같은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경기도 성남이 아동수당 때문에 요즘 시끄럽습니다. 은수미 시장 당선인이 9월에 도입될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해서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 철회를 요청한다.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로 7,000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화폐는 관내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의 조례를 통해 지역화폐로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 예산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시가 사용처를 제한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특활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역화폐로 나오면 그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지역은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지역화폐를 받기 위해 매달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그 이후로 많이 들어오죠. 조금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반발이 거세지자 당선인 측은 시민들과 최대한 논의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아들 구광모 씨가 오늘 LG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입사한 지 12년, 40살의 총수가 국내 4위인 그룹을 이끌게 됐습니다.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일영 기자입니다. 구광모 LG 신임 회장은 올해 40살입니다. 아버지 구본무 전 회장이 지난달 별세하면서 갑작스럽게 가업을 잇게 됐습니다. 상무에서 곧바로 회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창업주 가문 4세고 가장 젊습니다.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젊은 총수의 등장에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큰 잡음 없이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영 능력이 아직까지 입증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구광모 회장이 LG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지. LG그룹은 과거 재벌 총수들과 구광모 회장의 역할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계열사 경영을 도맡는 게 아니라 지주회사 리더 역할이라는 겁니다. 200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는 전자와 화학 등 주요 계열사 모두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설명입니다. 구 회장은 취임식을 따로 하지 않고 연말까지 외부 활동도 자제할 예정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아공 화산이 7개월 만에 다시 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분화해 10만 명 넘게 발이 묶이거나 대피했었죠. 현지 공항에선 300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발리 섬의 아궁 화산이 화산재와 연기를 내뿜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여객기 안에서도 최고 2,000m까지 치솟은 연기가 보입니다. 분화는 현지 시간 27일 밤 10시 21분쯤 시작됐습니다. 화산에선 용암 불빛도 비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현지 매체에 굉음이 들리고 진동이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3시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화산재로 공항 활주로가 미끄러워지고 항공기 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stuck sitting on the ground for 24 hours and don't have any more accommodation and we're just stuck here really. 오후 들어 일부 항공기의 운행이 재개됐지만 최소 28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분화 자체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화산 경보 단계를 총 4단계 중 2번째인 주의로 유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이 있는지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지역 신문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편집국에 들어와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이 신문사 기사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위로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3시쯤 메릴랜드주도 아나폴리스의 지역 일간지 캐피털 가제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은 편집국에 연막탄을 터뜨리며 난입했습니다. 이후 유리문을 넘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 상황은 현장에 있던 기자의 트위터를 통해 바로 알려졌습니다. 책상 밑에 숨어 있으며 여러 명이 총에 맞는 소리, 범인이 총을 재장전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다며 공포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러드 라모스라는 이름의 38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신문사와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다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문사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봤습니다. We know that there were threats sent to the Gazette through social media. He's in his late 30s. 진보 매체로 알려진 캐피털 가제트는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문이 실렸던 신문사입니다. 언론 매체를 겨냥한 총기 난사로는 2015년 1월 기자와 경찰 등 10명 이상이 숨진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주간지 테러 이후 최악의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 주요 언론사들은 무장경찰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C 유미애입니다. SF 영화를 보면 우주 조종사를 돕는 똑똑한 로봇이 나오죠. 이렇게 우주인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로봇 사이먼이 개발됐습니다. 오늘 우주정거장으로 간다는데 꼭 배구공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로봇이 우주선 수리를 돕습니다. 우주조종사와 대화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때때로 인간의 친구 또는 동료가 됩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우주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배구공 모양의 인공지능 로봇 사이먼입니다. I'm R2D2. Just kidding. My name is Simon. 사이먼은 우주선 안에서 14개의 프로펠러를 돌려 떠다닙니다. 사이먼은 정보를 전달하는 액정 화면을 갖췄습니다. 무게는 약 5kg입니다. 사이먼은 우주조종사의 얼굴을 인식해 맞춤형 정보나 영상을 전달합니다. 사이먼은 유럽 우주국 소속의 독일 우주인 알렉산더 게르스트와 생활할 예정입니다. 우주조종사가 정비 매뉴얼을 물으면 사이먼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음성으로 정보를 줍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우주정거장에서 생길 수 있는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It works. Great. 사이먼은 게임 기능도 있어 우주인의 무료함도 덜어줄 전망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5살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안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고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동거녀 이모 씨에겐 징역 10년, 안매장을 도운 혐의를 받은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몸이 좋지 않던 준희 양을 학대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천장과 샹들리에가 갑자기 떨어지고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일로 안에 있던 50여 명은 샹들리에가 떨어지기 전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자 미리 나와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달 건물 안전성 점검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몰래 찍으려 한 28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대전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치마를 입고 긴 가발을 쓰고 들어갔다가 신고받고 온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카이스트 대학원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뇌혈관 MRI 검사에도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내년에 두경부와 복부 질환, 2020년엔 척추 질환 등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많게는 80만 원에 이르던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게 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출석 체크의 줄임말이죠. 출첵만 하는 의원들입니다. 예, 배경 화면을 보니 본회의, 국회 본회의 출석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년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88.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기억하는 본회의장 모습은 텅텅 비고 또 의결 정족수도 못 채운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심지어 지난 2013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5분의 1 수준인 59명의 의원만 출석해서 국회 부의장이 직접 출석 체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채익 의원, 이군현 의원, 홍문정 의원 이상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은 지역구 활동, 상임위 활동 그리고 내빈 면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충실하신 의원들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나온 사람 위주로 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장면이군요. 자, 근데 앞서 이제 평균 출석률이 88%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본회의장이 이렇게 텅 빈 모습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유는 바로 재석률에 있었습니다. 이 재석률이라는 거는 출석 체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에 다 출석했다면 이 출석률은 100%일 수 있지만 출석 체크만 하고 이후에 개의할 때나 속개 그리고 사내시까지 계속 자리를 비웠다면 이 재석률은 25%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석 체크만 하고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많아서 국회 사무처에서도 재석률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예, 직접 점검을 해본 거군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네, 재석률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66.5%까지 떨어진 겁니다. 예. 이 재석률이 가장 낮았던 사람도 조사가 됐는데요. 바로 대한애국당의 이 조원진 의원이었습니다. 이 재석률이 22.4%에 불과했고요. 이 출석률을 보니까 43% 수준이었으니까 이 반 정도는 출석만 하고 바로 자리를 뜬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당의 서청원 의원 그리고 한국당의 홍문정 의원이 차례로 이렇게 낮은 순서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출석 체크 이런 수치까지 나오고 하니까 출석만 부르고 그다음에 자리를 떠나는 것 이젠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재석률이 높았던 의원들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90% 이상 재석률을 보이는 의원들이 전체 4명이었습니다. 예. 가장 높았던 건 민주당 재선 의원이죠. 김민기 의원이 97.8%로 가장 높았고요. 당시 기준이다 보니까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무소속 정세균 의장이 전 의장이 94%였고 예.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유동수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뭐 출석률이 높은 거 당연하겠지만 또 이 의원들은 뭐 대단히 이제 재석률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날달걀과 베개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비하인드 뉴스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월드컵 이야기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날아든 달걀 이야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오늘 인천공항에서 해단식을 열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독일전에서 승리한 대표팀을 환호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부 팬이 돌발 행동을 한 건데요. 해당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쿠션도 날아오고 저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 중에 이제 날달걀을 던졌던 거죠. 네, 맞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총 2차례에 걸쳐 달걀이 날아왔는데요. 다른 쪽에서도 이번에는 달걀이 날아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할 때 손 선수의 다리 쪽으로 달걀이 날아왔습니다. 해당 장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놀랐을 것 같군요. 자, 그런데 누가 던진 겁니까?
누가 던진 건 현장에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이후에 손흥민 선수도 바닥에 떨어진 달걀을 그냥 쳐다보긴 했었는데요. 이후에 문선민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에게 계란이 날라온 방향과 상황을 알려주는 장면이 이처럼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전문가들은 이 손 선수에게 날라온 이 계란에 대해서 축구대표팀을 환호하는 여론이 더 많았던 만큼 이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6강에 못 들어간 거 분명히 아쉬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전 정말 열심히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걀 던졌던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보니까 베개, 쿠션 같은 것도 던졌습니다. 그거는 왜 던진 거라고 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 분분했는데요. 쿠션이 보시는 것처럼 영국 국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양 자체가 또 사탕이나 연 모양의 베개이기 때문에 욕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베개를 던진 당사자가 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베개를 던진 당사자는 찾았군요. 네네. 예.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엿먹으라는 뜻은 아니었고 감독에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가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인터뷰 주장대로라면은 맞겠지만 하필 사탕 모양이어서 오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지난달 방송한 북한 식당 탈북 의혹 풀다가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기획방송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협회는 2016년 총선 직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끈질긴 추적으로 진상이 드러나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제주 남해상으로 내려간 장마전선은 내일 다시 올라옵니다. 남해안부터 새벽에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확대됩니다.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어서 다음 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기자와 함께 조금 전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이야기 나눴는데 월드컵 뒷이야기 좀 더 자세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 12시 20분 밤샘 토론은 참패한 보수, 회생의 길 있나라는 주제로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